입니다. 역시 아름다운 제주에 오니까 몸도 가볍고 기분도 매우 상쾌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14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의 첫 번째 세션으로 지금부터 3시까지 9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더레이터를 맡게 된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의 고문 김재신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세 분 토론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번이 지금 첫 번째 세션이어서 얼마나 많이 오실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꽤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한일 양국 관계의 현상을 진단하고 갈등 해소, 나아가 어떻게 하면 미래를 향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러한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또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좀 지혜를 모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패널리스트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토론자로 4분을 모시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한 분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론자 한 분이 참석을 못한 대신에 이 토론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고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에 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훈 전 주일대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이 대사님은 여러분 뭐 설명 드릴 필요도 없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만 오랜 기간 경남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동북아시아와 북한 문제 등을 연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부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을 역임하시고 최근까지 주일대사로 근무하시다가 이번 달에 귀국하셨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사토 하루코 오사카 대학 국제공공정책연구과 특임 교수님이십니다. 사토 교수님은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영국 채텀하우스에서 연구 교류 활동을 하셨습니다. 국가론, 일본의 내셔널리즘, 중일 관계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계신 학자이십니다. 다음 오른쪽에 송화섭 한국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입니다. 송 연구원님은 일본의 방위정책, 미일 안보관계,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 전문가이십니다. 특히 일본 방위연구소와의 연구 교류 회의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한 한일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 요령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일 양국 관계 그리고 동북아 평화와 번영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론 주제만 놓고 보면 오늘 하루 종일 토론을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저희 기획하는 팀에서 욕심이 좀 너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효율적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고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 30분 정도씩 패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두 주제에 대한 패널리스트들의 발언이 끝나면 대개 2시 반 정도 좀 지나서 플로어를 오픈해서 청중들과의 질의응답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제에 대해서는 패널리스트들의 발언을 2번 정도
원칙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라운드 발언이 끝나면 또 새로운 추가 발언이 있을 경우에 한 2, 3분 정도 추가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회의 진행 시간이나 주제에 따라서 다소 신축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1주제인 한일 관계에 대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일 양국 관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양국 관계를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그 해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양국 관계를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등에 대한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우리 이수은 대사님, 그리고 사또 하루코 교수님, 송화섭 연구원님 순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수은 대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주제가 상당히 사회자 말씀대로 굉장히 방대한데 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방향에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각도에서 제 경험도 좀 말씀드리고 또 관련된 주제도 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식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2017년에 우리 문재인 정부 첫 주일 대사로 도쿄에 갔을 때 이제 대략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정부로부터 이렇게 쭉 물려받은 유산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상당히 중요하게 여전히 그 한일 관계에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 이 그 여파가 상당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할 것도 없이 박근혜 정부의 2015년 12월에 위안부 합의 문제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 손해상도 항상 문제가 되지만은 그 부산의 그 일본 총領사관 앞에 새롭게 세운 소녀상 설치 이제 이걸로 해서 그 일본이 자국 대사를 본국에 소환을 해서 장기간 그 소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이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몰랐는데 이제 지금 와서 다 이렇게 이제 까져놓고 보니까 이 사법농단 그 이 징용 판결을 대법원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시키고 하는 이런 재판 거래 이런 일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이런 일이 하여튼 안에서 내연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2018년에 10월 말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옴으로써 지금 뭐 한일 관계의 가장 핵심적 사안으로 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 그 일본 분들한테 이런저런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외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정치 사회적인 배경 아래 등장이 됐는가 이제 이런 거를 그 제가 외교관이기 전에 뭐 사회적 분석가로서 좀 설명도 하고 또 이게 이제 외교 행위에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제가 힘들었던 것이 그 촛불 현상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일본 분들이 그게 뭐냐 이걸 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대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혼란이다. 정치적 무질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심지어 촛불 혁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들이 막 혁명을 일으켜서 이렇게 그 대통령 대신으로 당신이 왔냐 또 하면 뭐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어쨌든 혁명적 정치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등장했는데 그런 배경에는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그 다이내믹한 사회 변동 이런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그 일본 국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교일선에 나가 있는 분들 또 한국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를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이 문제, 이 현상을 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이해시키는 데가 실패했죠. 그러나 제가 무척 노력해서 이런저런 계기에 이제 그 설명을 좀 했는데 결국 설득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러면은 그 제가 외교 행위를 할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예, 일본 분들하고 채널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이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내가 적절한 외교 활동을 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지경인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 바로 이 한국 사회의 대단히 다이내믹한 사회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일본 엘리트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 사회 전체가 좀 그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요. 위안부 합의 이런 문제를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그 위안부 합의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거라든지 결정을 내리는 거라든지 또 실제로 그걸 이제 그 이행하는 거라든지 하는 것이 전부 좀 국민과 소통하지 않은 가운데 밀실에서 좀 졸속으로 몇 사람이 이렇게 은밀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한국 사회하고 한국의 시대하고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대선 때, 그러니까 2017년 그 대선 때, 그 민주당의 공약이 뭔가 하면 위안부 합의 파기 및 재협상이다.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물론 그 제가 잠시 못나왔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제 그걸 좀 내립니다. 그걸 파기하고 재협상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내리고 어쨌든 외교부 내에 TF를 만들어서 이 과정 전체를 좀 들여다보고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런 합의가 됐는지 TF를 만들어서 좀 점검도 해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우리가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를 이제 그 뭐 대응 방향이랄죠 이런 걸 만들어냈는데 그 이제 제가 일본에 가니까 실제로 그 합의를 담당했던 분들이 그 대외 전략 이런 핵심에 다 그대로 계시고 또 이제 총리를 지낸 분이 그대로 총리로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사법농단이라 해서 우리 뭐 전 대법원장이 구속돼 있고 재판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재판 행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도 지금 재판을 받고 우리 외교부의 뭐 최고위급 분을 비롯해서 여러 중요한 그 정책 결정 구조 안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 재판에 이렇게 저렇게 정인으로 뭐 참고인으로 이렇게 불려다니는 이런 이제 현실 이런 것이 지금 징용 판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본은 근 65년의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징용 문제는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국제법의 위반이다. 그래서 국제법을 빨리 시정해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다른 어떤 사회적인 배경과 이런 속에서
이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섣불리 이 문제를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사정이죠. 이런 것을 좀 이제 한국 사회의 다이내믹한 변화 속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제 일본은 그것만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좀 어려웠고요. 예, 예. 그런 게 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지금 위안부 합의를 지켜라, 또 이 징용 대법원 판결을 빨리 정부가 해서 국제법 위반한 것을 시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일본이 혹은 일본 사회 혹은 일본 엘리트가 가해자 의식 이런 것이 조금 결핍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주장을 아주 뭐랄까요, 갑인 것처럼 한국이 완전히 어린 것처럼 이렇게 좀 주장을 합니다.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데 내가 당신들이 그렇게 막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뭐 그다른 근거도 없다, 이렇게 대응을 해도 그것이 잘 먹히지 않고 이제 자기들 나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다룰 때 좀 더 한국의 피해 의식이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좀 더 다른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이 항상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좀 더 하겠습니다. 네, 대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대사님은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지에서 그거를 몸으로 겪으셨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실 말씀도 많고 저희가 듣고 싶은 얘기도 많을 텐데 시간이 되는 대로 오늘 좀 더 보충적으로 더 듣도록 하고 다음 사토 하루코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日はまず最初に、私をお招きいただいた皆様に大変感謝申し上げます。でかつ李大使とご同席させていただけていることはとても光栄です。私みたいなどうでもいい、大阪で知ってる、学者にとって今の大使から日韓関係についての虚虚実実の、側面を伺わせていただいたことは大変、刺激でもあり勉強になりました。さて、で今の日韓関係について私自分で考えたことも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実は今日はまずは大使のお話を伺ってからそれに対して私がどのように見てるかということでお話をしようと決めました。で一つはまず皆様に、ご承知いただきたいのは、私は日韓関係の専門ではありません。でかつ実は日中関係も別に専門ではなく、私は国際関係、国際政治が専門なんですけれども、日韓関係とか日中関係というのは日本の国内問題が日米関係が浮き彫りにできない日本の国内問題を、実は浮上させる2つの大事な二国間の関係です。それもあって私は特に日中関係に関しては歴史問題が、この20年間、問題になってますし、で実は日韓関係も同じで、両方とも歴史問題、日本が歴史にどう向き合ってくるかというのが一番の問題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でそれがよく出てくるのがこの2つの、二国間関係です。で先ほど申し上げたなぜ日米で出てこないかというと、日米の間では
ちょっとこう刺激的になりますけど、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があるので、サンフランシスコ体制という中では一応、東南アジアもそうですけれども、歴史問題は一応解決されていることになってるんですね。でそれはその先ほどの大使もおっしゃっていた条約上で、一応解決されていて、そういう意味では、例えば広島と長崎の原爆投下に関して日本は実はアメリカにはあまり何も言いません。原爆投下も大変な話ですけれども、アメリカの、空爆、日本の主要都市の空爆、その中で、40万人近い人が亡くなったにもかかわらず、そういうことに関しては実は日米の間ではあまり歴史問題として取り上げることはありません。それの良し悪しは別として、これはあくまでも一つの冷戦時代かつサンフランシスコという体制下の下で、日本の国内政治がそのように、固まってきたことの証です。で一番の問題は冷戦後、その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そのサンフランシスコ体制というのが、実は維持できなくなってきたと。つまり一つはもちろん冷戦が終わってイデオロギー的な対立は終わったんですけれども、他方中国、それからもちろん韓国、それからASEAN もそうですけれども、アジア全体が政治的にも経済的にも台頭してきて豊かになってきたということが、まずはもう東アジアの国際政治の分布図を大きく変える原因です。それに対して日米は、特に日本は実は影響を受けつつも、つまり自民党の、その前は一党独裁体制だったのが、今は連立政権という形になってますけれども、自民党の地盤というのは根本的に変化せず維持しようと思ってやってきているのが今の特にこの20年間の国内政治です。で先ほど李大使もおっしゃってたように、国内政治、要するに韓国も国内政治がダイナミックに変わってきたっておっしゃいましたけれども、実は日本もダイナミックかどうかは分かりませんが、国内政治の様相というか、それから社会がものすごく変化してます。でつまり今のもちろんその左、社会党はもうあまり意味をなくしてしまいましたけれども、55年体制といって冷戦時代に一番その強力に運営できていた体制を支えていた社会は全く今の社会とは違います。そういう意味では日本も多様化し、それから高齢化もし、で実はこう見えても結構多様化しているところが一番重要だと思います。それに対して国内政党はついてっていません。小泉政権の時はまさしくそれを変えようと思ったのが、それがちょっと変えられなかった。で民主党政権になった時はおそらく一つの民主化への新しい道のりには慣れたん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あいにく、鳩山さんは普天間問題を起こし、菅さんは、地震の東北の大震災の、危機に対応し、でかつ野田さん、それからその菅さんと野田さんの時には特に日中で尖閣問題でもう大問題大失態をしてます。そういう意味で今戻ってきている安倍政権っていうのは、実は皆さん経済政策をご覧になっていただくと全く新しいことは何もしていません。実は昔の自民党と同じで、大企業の利益を守り、かつ実はその国民というものに対してあまり社会が多様化したということをきちっと把握した形での政策などを推進しているとは思えません。
で先ほどその申し上げたその日本の国際政治の環境が大きく変わったという中で、まさしく今のその自民党が歴史問題をずっと引きずってるわけですけど、これは皆様にも特に韓国の方々にも一つ理解していただきたいのは、日本は決して一枚岩の歴史観を持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ので、冷戦時代は歴史問題はあまり問題にならなかったんです。なぜかというと、まさしく先ほど日本は経済的にも政治的にも中国よりも韓国よりも実は強かったので、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そういう問題というのは全く政治としてその課題としてあまり乗らなかった。ところが今乗ってきてる理由は、一つは世代交代というのもありますし、それからやはりこの問題が解決されてないっていうのは、そのいわゆる英語で言うクロージャー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けれども、それはその中国であり韓国であり、実を言うとひいてはもう東アジア全体の第二次世界大戦に対するクロージャーというのは大きな意味ではな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もう一つは日本の中でこの問題がきちっと解決されてないというのが一番大きいと思います。で、これは사토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제 시간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면 시간 관계상 네. 時間わかりました。ですので一つは今の日韓関係というのは、日中関係も十何年前はもう本当に最悪だ最低だデモがあったりとかっていっぱいありました。で今の日韓関係は決してよくありません。しかし前を向いてそれぞれ相手ありきの問題なので、日本も韓国で大統領が変わるたんびにいろんな日本に対する姿勢が変わるっていうことで、ちょっとうんざりっていうのもあります。他方こちらもリーダーが変わってて、安倍さんというのは極めて特殊です。なのでそういうちょっと長官図的に見ていただけたらと思って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사토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송화섭 연구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콤팩트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방연구원의 송화섭입니다. 오늘 이런 귀중한 자리에서 제가 발언 기회를 얻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첫 번째 발언 내용이 한일 관계를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한일 관계가 너무 어렵고 또 이 한일 관계가 왜 나쁜지를 진단하고 또 처방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주어진 시간은 한 5분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일 관계가 왜 나쁜지를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일 간에는 서로 또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언급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국과 일본은 식민지 통치가 끝난 지 70년 이상이 되었지만 왜 아직도 같은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차분히 되돌아보고 중장기적인 화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한일 관계가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할 때 제가 두 가지 한일 관계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하나는 상대방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한일 간에는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상당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리고 둘째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이 동아시아에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고 그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자유, 민주,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일본은 최근에 그것을 부정하고 있지만요. 따라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한일 양국민이 이러한 보편적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성에 입각해서 두 나라가 상당히 같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리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일 양국민이 반드시 같다는 전제하 이러한 유사성에 기반해 가지고 동일한 사고와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어떤 현상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당연히 일본도 이런 생각을 하겠지, 내지는 한국도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행동이 달리 나올 때 상당한 실망감이 생기고, 이러한 실망감이 조금 더 발전되면은 국민들의 상대방 국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정착되기 시작하고, 좀 더 심할 경우에는 이제 분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일 문제를 생각할 때 일본이 도대체 왜 이럴까, 내지는 일본에서 한국이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뭐 이 꼴대를 옮기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할까 하는 것은 서로 자기 자신의 어떤 잣대를 통해서 상대국을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일 감정이나 힘일 감정도 우리 생각으로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일본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면에서 보면은 일본이 한반도에 대해서 식민지 통치를 했으면은 일본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이걸 이해해 줘야 되는데, 한국인의 판단 기준에서 보면은 일본이 이러한 인식과 반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인들은 거꾸로 일본의 기준과 한미성에 따라서 한국인의 인식과 행동을 기대하게 되는데,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이 예상하는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은 곧 한국을 비난하고 혐한론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혐한론에 관련된 책을 보면은 모두가 일본의 기준에 따라서 한국을 뭐 추한 국민, 추한 사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일 관계를 회복에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상대방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차분히 앞으로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그런 노력이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한일 간에 산적된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결국 외교적으로 풀어야지 어떤 국민 감정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그 한일 간의 그런 그 교류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문제가 다름을 인정한다고 한일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이제 이것도 어려운 작업인데, 왜냐하면은 한일 간에서 서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 역사인식 문제입니다. 그런데 역사인식 문제에서는 근본적으로 서로 간에 공감대가 있어야지 역사 문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버리면은 역사 문제에 대한 공유를 하기가 정말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예. 네, 송하섭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일 양국 관계에 대해서 지금 그 세 분 패널리스트들의 말씀을 일단 들어봤습니다. 한일 관계가 왜 어떠한 배경하에서 이렇게 어렵게 됐나 하는 문제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이수은 대사님부터 다시 한번 한 2, 3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일본에 대한 외교가 조금 이렇게 역대 정부로 내려가 보면, 이제 저는 적어도 민주정부 때 함집해 보면 김대중 정부 때에 이제 조용한 외교라고 하는 게 출발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본 가셔가지고 98년 가을에 일본 의회에서 이제 아주 명연설을 하시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 조용한 외교, 또 오늘날의 외교 기조인 투 트랙에 대한 기반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과거를 즉시하되 미래지향적으로 나간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이제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 조용한 외교, 말하자면 과거는 뭐 바라보되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투트랙 기조로 갔는데, 또 그런 조용한 외교
토착 기조 이런 것이 심하게 흔들렸던 것이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보수 정부 10년에서 굉장히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되게 보수 정부는 한미 관계, 한일 관계 이런 걸 굉장히 잘할 걸로 그렇게 기대되어 있거든요. 또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뼛속까지 친미다, 친일이다 이렇게 할 정도였으니까 당연히 한일 관계를 잘할 걸로 그렇게 기대했는데 뭐 거기도 별로 그 한일 관계를 잘 관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의 정상이 같이 앉은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그 제가 뭐 도쿄에 있을 때도 여러 언론들이 뭐 최악이다, 아주 악화되어 있다 이런 평가들 하는데 그래도 우리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여러 차례 같이 마주 앉아서 정상회담을 나눈 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합의들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지금은 좀 이제 이런 거죠. 그 한일 관계를 이제 적절히 관리하면서 가능한 분야의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좀 관계 개선을 해보겠다. 이제 이런 것인데 그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이제 관계가 좀 이렇게 막 이런 악화돼 있다, 나쁘다 이렇게 되면은 그 관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연말 또 연초까지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 함정하고 일본의 초계기하고 우리 뭐 함정이 무슨 이 발사하는 락온을 했다, 레이더를 쏘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일본은 그렇게 주장하고 우리는 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너무 낮게 근접 위협 비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해서 큰 갈등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갈등 같은 것이 그 동해상에서는 여러 해상의 선이 있고 또 공중에도 이런저런 선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비행기 우방국의 비행기가 뭐 함정들이 뭐 움직이니까 이제 와서 정찰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또 우리 함정들도 뭐 무슨 이런 상황 때문에 또 얼마든지 선을 넘어갈 수 있고 그런 일이 다반사로 그 동해상 혹은 서해상에서 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어프로치 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제 관계가 이런저런 과거사 때문에 안 좋아 있으면은 그런 일상적 상황 관리가 이제 잘 안 되는 경우가 지난 연말 연초에 있었던 한일 간의 초계기 그 레이더 갈등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관리 기조로 우리 외교 기조를 계속 갈 것이냐, 이제 아니면 지금 징용 판결 이런 것은 일본에서 이건 65년 협정에 정면으로 그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곰곰 생각해 보면은 이 뭐랄까요 65년 체제 한일 양국 관계를 쭉 지탱해 왔던 이것이 사실은 많은 문제를 지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한일 관계, 우리 한일 대일 외교에 대해서 관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좀 전향적인 재구성으로 갈 것이냐, 이런 그 말하자면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이제 외교 당국에서는 실제로 그러면 전면적인 어떤 재구성 같은 거를 지금 할 수 있냐,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어려운 외교 과제를 이제 이렇게 정말 다뤄봐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대사님 감사합니다. 네, 한일 관계를 앞으로 잘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또 한일 관계의 재정립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신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 해법에 대해서 사또 교수님 그리고 송하섭 연구원님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解決というのは多分何をもって解決なのか分かりませんけれども、大体今ちょっと2つ3つ考えました。一つはさっき孫先生がおっしゃっていたお互いを理解すること。これは一つの例を申し上げますと、私は毎年ここのキョンヒ大学の学部生が大阪大学に来まして、で短期の授業を受けます。その時に、私の担当は靖国神社の問題なんですね。靖国参拝の問題なんですが、でその時に日本人の中で50% の人が、大体半々で、首相参拝に反対、首相参拝に賛成に分かれるって話をします。つまり半分ぐらいは賛成なんですけれども、半分ぐらいは反対なんですね。つまりさっきも私も言いました、日本の歴史観というのは一枚岩ではないと、思想的に分かれてしまっているので、これが冷戦の一つは遺産です。でそれを引きずったまま今保守、特に右、極めてその極端な保守の歴史観がこの7、8年台頭してきているというのが一番の問題であると思ってます。でそれを他方先ほどの理解してもらうという上で韓国側にもそういうふうに日本がこう言っているとか日本人が全部そうだではなくて、今の政権、今のその思想がそうあってるっていう理解を持っていただけると、まず一つは安倍政権が終わった時におそらく多くの歴史問題はまず日本側が変わると思います。そもそも2006年に安倍さんが一番最初に首相になった時に慰安婦に関して日本軍は何もしていないと発言したのが今回、それはもう本当にびっくりしましたけどそういうのが一つ一端を担っているので、日本の歴史観というのは決して責任を十分感じていないというのではなくて、実はその統一された歴史観がないというのがもう政治的に一番弱い部分です。だから極端に今度は左に行くと、謝ればいいっていうだけのことにもなります。でそれが多分一番お互いを理解するっていうのがする努力をするそれ以上にはやっぱり交流であったりとか、こういう場がとても大事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네, 사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일본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관이 있고 또 아베 정권 이후에는 또 다른 또 새로운 역사의 흐름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중요하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송화섭 연구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토 선생님께서 방금 이제 한국에 대한 그 인식이 한 반반이다.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반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절반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게 많이 개선될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면은 제가 한일 관계를 많이 걱정을 안 하겠는데, 지금 현재의 추세를 보면은 이전에는 한국에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 일본 국민들이 한 70%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 25%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그 어떤 하나의 계기로 이러한 일본인들에 대한 감정이 바뀔 수 있느냐, 그게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갈등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발 그 한일 간의 현안 문제는 외교 차원에서 해결을 하고, 그 어떤 외교적 현안으로 인해서 상대방 국민을 미워한다든지 상대방 국민을 악마화시키는 그런 것은 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일본어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일본에 대한 역사 교육 같은 것을 많이 못 받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도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많이 심화시키는 노력을 동시에 병행해야지 한일 간에 이렇게 깊게 파여진 이 틈이 메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한일 양국 관계에 관한 문제에
논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첫 번째 주제인 한일 양국 관계에 관한 논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또 좀 이따가 있을 그 질의응답 시간에 또 구체적인 또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토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인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관한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작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급변해서 북한 핵 문제가 조만간 해결되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는 평화와 안정이 이룩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높아졌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금년 2월 제2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현재까지 미북 관계의 진전이랄지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당초 기대했던 그러한 진전보다는 상당히 그 불투명한 상황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도 무역 분야를 비롯해서 미중 간의 분쟁과 경쟁이 심화되어서 국제적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또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 할지에 관해서 우리의 지혜를 모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패널리스트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송화섭 연구원님부터 해서 사토 하루코 교수님 그리고 이순 대사님 순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5분 정도로 한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한반도 및 그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를 생각할 때도 한일 협력을 하려면은 이 서로 같음과 다름의 맥락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전면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갈등 문제가 있었지만은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고 공유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들어오면은 한일 간에는 다름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을 비핵화시키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에 직결된다는 점에서는 일본이나 한국이 같이 공감하고 있지만은 북한 문제 해법에 있어서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하도록 계속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북한 핵무장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는 그 한일 간에 공감하고 있지만 해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그 대화를 통한 비핵화 노력에 동참해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서운해하는 의견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은 한일 협력에 도움은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한일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아베 수상이 북한과의 대화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북한과의 대화 부분에서 상당히 한일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사실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에도 일본의 언론들은 내지는 전문가들은 한국과 북한과 미국 간에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단계적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많이 분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아베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쉽게 북한의 제의에 대해서 합의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아베 수상과 우리의 생각은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조금은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동북아 문제 좀 큰 틀에서 생각해 볼 때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은 상당한 인식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투명성이 낮다든지 중국이 해상의 공중에서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를 들어올 때 무단으로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거의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처 방법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릅니다.
일본은 중국의 이러한 그 군사적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겨냥한 한일 군사 협력을 상당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중국과의 직접적인 마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중국과 교류 및 협력을 통해서 군사적 위협을 완화시킨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런 입장을 취하는 데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한국은 역시 중국 편이다, 중국 편향적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그 대립점이었는데 다행히 작년부터 일중 관계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중 간에도 중국의 군사 위협을 앞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내지는 방지하기 위해서 일중 간의 해상 공중 연락 메커니즘을 만든다든지 그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간에는 지금 대응 방법에 대해서 견해차를 갖고 왔지만 일본의 대중 정책에 대해서 대중 군사 위협에 대한 대응 방법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국과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넓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도 지금까지 한중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군사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일본도 그런 노력을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일 간에 그런 해상 공중 연락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초보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해 나간다면은 이게 앞으로 동북아 평화를 위한 좋은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하섭 연구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또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問題、今の北東アジア、東北アジアとこちらではおっしゃるようですけども、これはものすごく現実的な問題で、私は日韓関係というのがの重要性、それから脆弱性ですねが北東アジアの国際情勢にものすごく出てくるものだと思います。一つはもうこれは単純な力関係、もうバランスオブパワーであり勢力均衡の世界でそういうふうに見ないとどのように日本が北朝鮮に働きかけようとか韓国が働きかけようと言っても所詮は米中関係がもう一番のアクターであり、そこに我々は実はものすごく左右される。それは左右のされ方、影響のされ方は違いますけれども、結局は日韓関係というのは米中関係のファクターであるっていうことが一番出てくるのが北朝鮮問題だと思います。その認識を持たないと安倍政権に関しては孫先生もご存知だとは思いますけど、安倍さんは一生懸命目立とうと何か役割を果たそうとしてトランプ政権に近づき、実はだけれどもトランプさんからはちょっとないがしろにされ、で実はその北朝鮮の交渉に関しても日本は実質もともと核を持ってないので本来あんまり何もできないはずなんですけれども、それでも安倍政権は何かその、役割が持て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いろいろ模索してたと思うんですね。で、失礼な言い方かもしれませんけど、実は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北朝鮮へのアプローチも若干そういうモチベーション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もちろん晴れ舞台ですし、北朝鮮問題というのは韓国にとって一番重要な話です。ただ日韓が見てて分かったのは、そのお互いの実力、それからその先ほど申し上げた米中、それから日韓4国の中、ロシアも入れてですけどの間でのその力学、力関係を実は日本も韓国もきちっと認識して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と。外交でできることと、それからやっぱりある程度のその実力行使を伴った交渉ができる国際問題というのはおのずと差があると思います。でその中で北朝鮮の話っていうのは実は日本は、特に日本はそもそも
あの朝鮮半島が例えば統一した時とか混乱した時に日本は何か役割はあるけれども、実は朝鮮半島の特に北朝鮮の核問題に関しては実はあまり切り札はない。でかつ日本はずっと拉致家族の話を持ってくるので、余計実は6者協議もどっか持っていこうと思った時に日本が実は足を引っ張ってるとか、そういう意味では私は日韓特に朝鮮半島、それから北東アジアというのはちょっとドラマティック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このように考えます。日韓関係はやはりアメリカ側であるという立場をある程度鮮明にしないと、実は、日韓関係も良くなりませんし、それからお互いもそれぞれに弱くなります、立場が。日中関係も韓中関係も実はアメリカが思ってるほど単純な関係ではありませんけれども、それでもやはりある程度鮮明に、日本と韓国はアメリカの同盟側であるということをある程度示しておかないと、それが将来的に中長期的にはアメリカの役割が北東アジアにとってどうなるかって考える時が来ると思います。でもやはり短期的にはタクティカルにはもっと日韓米が団結がされていることを強調するべきだと思います。 네, 사도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이 대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는 적어도 북미 또 남북 또 북일 적어도 이 세 관계가 좀 동시병행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남북은 그런 대로 움직였고 또 북미도 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했으니까 나름대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북일 축이 사실은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아까 송 박사께서 아베 정부의 대북 기조가 좀 다르고 이런 설명을 잘 했습니다만은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그렇고 또 다른 뭐 국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 아베 정부가 이런 북일 관계 개선이라고 할까요? 정상화 이런데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순조롭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북일 관계도 좀 이렇게 궤도에 오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이게 좀 답보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답보 상태는 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그냥 막 고속도로 위에 달리는 자동차처럼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주 순진한 거죠. 사실은 답보 상태가 있고 가다 보면 큰 바위가 나타나고 그러면 바위를 같이 치우고 하는 그런 대단히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길이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거의 육자회담 같은 것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뭐 아주 긴 그런 교착 답보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물론 답보 상태가 길어지는 것은 뭐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 또 그런 답보 상태를 가능한 한 빨리 또 타파하고 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더불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답보 상태를 못 견뎌가지고 불필요한 행동들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한일 관계도 이렇게 도쿄에서 느껴보면 이 관계가 나쁘다, 뭐 악화되고 있다, 뭐 최악이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그런 것을 조금 견뎌줘야 됩니다.
조금 견뎌줘야, 버텨줘야 그 관리를 뭐 다시 해보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슨 아예 그냥 새롭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틀을 만든다든지 그런 동력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힘들어서 못 버티는 겁니다. 예. 그 지금 아주 불행하게도 우리 외교부 저도 아직 외교부 사람입니다만은 외교부 어제 오늘 뭐 완전히 전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어 있는 지경 아닙니까? 너무나 이 참담한 참사인데 저는 이 문제도 우리 외교부 내의 일탈이지만은 우리 외교부 내의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은 여기에 이걸 못 버티는 겁니다. 못 견디기 때문에 이제 정당이 여기에 가담합니다. 여기에 가담해서 이런저런 이제 아주 궤도 이탈을 좀 자초하는 거죠. 여기 하고 또 제가 일본에서 쭉 겪어보면 우리 언론들도 이런 걸 못 견딥니다. 그 특파원들이 그 한일 관계가 조금 나쁜 것을 못 견딥니다. 아, 대사님 뭘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가는데 저렇게 가줘야죠. 막 이런 언론인으로서 불필요한 걱정을 막 합니다. 예. 이제 그건 물론 이제 외국에 나와 있고 또 외국에 나와 있으면 좀 외국심도 생기고 나라 걱정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한편 이해는 가지만 그건 언론인의 전혀 걱정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듯이 이런 답보나 좀 교착이나 이런 상태를 빨리 돌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착과 답보는 다 여러 플레이어들이 요인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우리 같은 그 외교 지형에서는 그 답보 상태를 좀 버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외교부의 지금 이 참사는 어떻게 보면 이런 각도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동북아에서 평화 번영을 위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우리 지금 외교부가 이런 지경인데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 정치권이 정당이 이런 식으로 외교부를 바깥에서 유혹하고 흔들는데 어떻게 그럴듯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언론이 이렇게 저렇게 가담해가지고 막 그 뒤에서 속삭이고 부풀리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외교부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여기 온다 하더라도 그 외교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동북아 외교는 우리 정부가 지금 지향하는 그런 국민 외교, 국민 눈앞에 맞는 외교, 시대에 맞는 외교 이런 걸 펼칠 수가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 국민,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런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그 환경이 전혀 여건이 돼 있지 않은데 외교부만 막 닥달을 해가지고 너가 왜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1차적 모든 이 참사의 책임은 외교부에 있고 우리 그런 차원에서 외교부는 크게 반성해야 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만은 정말 우리가 그 중심을 잡고 대통령께서 이런 어려운 그 비핵화 외교, 평화 외교 이런 것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 운전대를 잡고 가시면은 우리가 거기에 맞게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외교부도 보면 막 그런 바깥 유혹에 휘둘리고 우리 정당은 뭐 국익 같은 건 면전에 아예 없고 자기 개인의 정치적인 목적 또 혹은 바당의 정치적 목적 뭐 이런 걸 위해서 주로 움직이고 대개 언론들도 같이 거기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동북아 평화 번영에서 한국의 외교는 거의 역할이 없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동북아 평화 번영이라는 그런 어려운 그런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답보 상태가 있더라도 잘 견뎌내야 된다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번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도 첫 번째 주제와 마찬가지로 보충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만
다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이 토론회 시작 초기에 오늘 이 제주 포럼은 첫날이어서 많은 분들이 안 오시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자리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중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청중 여러분들의 참여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발언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응답 세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성명과 소속을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분을 지명한 후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선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고요. 저기 우선 네 여기 짧게 해주십시오. 요점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거점에서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먼저 사토 교수님과 송화섭 연구원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사토 교수님께는 아까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아베 정권 이후에 새로운 역사적 흐름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현재 아베 정권은 자민당 내에서 굉장히 유일무이한 일본의 정치 권력으로 앞으로 자민당을 과연 어떤 당이 넘어설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근거를 통해서 아베 정권 이후에 일본의 역사적 흐름이 바뀔 거라고 하신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다음 송화섭 연구원님께는 아까 중국과 군사 굴 관련해서 한일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한일 간의 군사 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두 분을 더 받고 답변을 한꺼번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뒤에 계신 분.日本語で喋ります。イギリスの軍事週刊誌のジェーンズ・ディフェンス・ウィークリーの東京特会の高橋と申します。ですね、ちょっと中長期的な質問なんですが、先日のトランプさんの日本訪問でも、トランプさん5月初めの北朝鮮のミサイルについて、国連の制裁決議違反ではないと。その一方で安倍さんは国連の制裁決議違反と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で、私が今一番心配しているのは、こういったミサイルの認識ギャップがある中で、アメリカの日本と韓国に対する核の拡大抑止力、ニュークリアアンブレラが、そうそうブロークになってきて、アメリカは自国、やっぱアメリカは第一主義で、ワシントンを犠牲にしてまでも、ソウルや東京を守らないよと。で、トランプさんもミサイルは、あれはありふれたもので、特に問題ないみたいなことを言いましたよね。ですから今後、長期的にこのニュークリアアンブレラ、もう破れ傘になって、将来、韓国と日本が核武装の話がちょっと出てこないかどうか心配なんですね。そのあたりについて、本当は李前大使、ちょっと今外国にいらっしゃるんで厳しいかなと思うんで、佐藤先生か孫先生にお答えをお願いします。はい、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네, 여기. 아, 日本語で失礼いたします。日本大学の小橋と申します。質問、簡単な質問でございます。一つ目はですね、相互理解の必要というのは十分に理解をしたんですが、これまで相互理解というのはずっと言ってきたことで、でも相互理解が進んでないから現在の状況が悪化し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一体何をどう理解をすべきなのかということを1点目お伺いしたい。で、2点目なんですが、北朝鮮問題に対するアプローチが日韓で違うということは十分に理解しております。で、しかしながら将来の、ビジョン、東北アジアの未来像が共有できていれば、解決方法が違ったとしてもそれは構わな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るんですが、日韓は、東北アジアの未来像、未来ビジョンを共有しているのかどうかっていうのをお伺いしたいのが2つ目。で、3つ目ですが、歴史認識問題は今始まったことではなくて、1950年1年以降ずっと日韓間で歴史をめぐって平行線をたどっているわけですよね。で、このままいくと、また平行線のままであるとするならば、おそらく日本も韓国もアプローチを変える必要があ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るんですが、イ・スン大使はどのようにお考えなのか教えてください。3つです。 네, 지금 세 분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주대학에서 학생이 사토 교수님한테 아베 정권 이후에 일본의 역사관이 바뀔 거라는 근거,
두 번째 송화섭 연구원한테 한일 군사협력 방안, 두 번째에 제인 디펜스 동경 특파원께서 말씀하신 미국의 한일 해구산이 붕괴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한 사토 교수와 송화섭 연구원님에 대한 질문이 계셨고요. 마지막 일본 대학생의 한일 간의 상호 이해를 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이게 증진시켜 나가야 될 거고 대북 관계에 있어서 한일 어프로치가 다른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 한일 간의 역사 인식이 평행선을 계속 걷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수근 대사님께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토 교수님부터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은 1, 2분 내로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先ほどポスト安倍で日本の私歴史観が変わりますと、政権の流れが変わるのではなくて歴史観、安倍政権が持っている歴史観、安倍政権というよりも今の特に憲法改正云々と言っている右の人たちが言ってる歴史観の一番の特徴的なのは、アジアの戦争はアジアの解放のためにっていうナラティブなんですね。なのでこれがでも別に日本のオフィシャルな歴史観ではないので、政権が変わるとおそらく前もそうでしたけれども、そういった極めて保守的な、かなりそれでも極端な保守的な歴史観っていうのは潮が引くように引くと思います。そうすると靖国の話であったりいろんな問題がまた別の意味での解決策であったりっていう道が開けると思います。それが私の言ったポスト安倍で、じゃあポスト安倍どうなるのって、自民党に代わる政権が今あるかどうかは分かりませんけれども、多分今ありません。ただ自民党の中も決して一枚岩で今強固に団結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ので、そういう意味では今の政権がこのままずっと続くような形では多分日韓関係を解釈することはあまりなんていうんでしょうかね、あんまり意味のあることではないと思うのでポスト安倍にご期待という感じです。で核の傘に関してはこれはいろいろ意見があると思います。問題は多分今トランプ政権が最近ですか戦略核を日本と韓国に置くっていうような発言をしている。つまりこれは大問題だと思います。核の傘は今基本的にいわゆる核兵器だけによって核の傘が拡大抑止の場合は保た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ので、ただやはり大前提にあるのは政治的な例えば日中、日韓、それから韓中が政治的にもう少し安定的に運営できるようなそういう前進があることがまず第一だと思います。ただトランプ政権が言ってる戦略核の話は破れるどころかもしかして本当に北東アジアに重大な要するに40年前のヨーロッパと同じような核をめぐる問題を引き起こす可能性がありますし、日本はまずそれは受け入れられないと思うので難しいと思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송화섭 연구원님 부탁드립니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한일 안보군사협력 방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군사적 불상이나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한일 간의 그것을 타겟으로 한 안보협력을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본도 중국에 대한 그 인게이지먼트를 시작했기 때문에 중일 간의 안보 군사 협력, 중국의 군사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거기에 같이 조인을 해서 일본이 싫다 그러면은 한중간에 해도 좋겠지만은 가능하면은
한중일 3국이 서로 이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동아시아의 평화에 내지 동북아 안보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이제 한일 협력은 지금까지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아주 긴밀하게 그 협력 체제가 그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북핵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또 한일 간에 계속 그런 문제에 대한 북한 위협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지 않을까. 북핵 위협이 해결되더라도 바로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통일할 때까지는 일본과 같이 북한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에서 오신 다카시 선생님 질문은 아마 이번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것은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지금 미일 동맹 간의 디카플링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것도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 유엔에서 제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일이지만은 국제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어프로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지금 이제 모처럼 대화 국면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거리 미사일 쏘았다고 그 유엔 제재를 시작하는 것이 과연 이 지역 정세에 도움이 되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카플링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 미일 동맹에서 디카플링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어떤 보복을 취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프레젠스는 그때부터 사라지지 않을까.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시하는 이상은 그 미일 동맹 간의 디카플링은 있을 수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대학에 오신 분이 지금까지 상호 이해 많이 했는데 뭘 더 이해해야 되는가 질문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한국에 대한 역사를 많이 공부하시고 한국을 많이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본을 30년 연구했지만 아직까지 일본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상호 이해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한국이 일본과의 대척점이 아까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일본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다 일본이 옳은데 한국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하는 어프로치로 들어가면은 더 이상 상호 이해할 게 없겠지만은 정말 한국은 왜 저럴까 하는 것을 한국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역지사지해서 생각해 보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은 조금 더 한국에 대한 상호 이해의 노력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이 대사님 지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한일 양국 간의 상호 이해를 어떻게 더 증진시켜야 되고 대북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미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세션은요, 3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더 늦어질 수가 없는 다음 세션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꼭 지켜달라는 주최 측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몇 분 더 받겠는데 간단하게 한 분이 질문을 3개씩 4개씩 하시면 안 되고요.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계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간단히 일본 사토 선생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제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쨌든 아사노 교수님분이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아사노 교수의 새로운 어프로치, 한일 간의 상호 이해 정진이랄까 알력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법으로 화해학이란 이 접근법을 제시해서 일본에서 아마 연구비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조금 그 선생님 어디 세션에 3.1절 세션에 계신 것 같더라고요. 계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일본에서 이런 화해학에 의한 접근법의 한일 간의 갈등 해소 해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 없으십니까? 네.
네, 그러시면 저 사토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和歌医学は最近特に出てきたというか何人かの先生方で立ち上げたものだと理解してます。和歌医学はとても大事で、実は日本は先ほど申し上げたみたいに日本は歴史観が思想で分かれてしまっていたりするので、そういう意味ではその右のバージョン左のバージョン、実を言うと安全保障問題も同じで、冷戦時代は右は、親米左は、親中派っていうふうに大まかに分けられてしまうくらい、実は両極端になってしまってた部分があります。その中で和歌医学っていうのは、和歌医学もそうですけれども、やはり先ほどの日本大学日大の方が言ってた日韓が北東アジアについての共通のビジョンを持っているかどうかっていうことに関わってくると思います。和解をするということは政治的な意思がないとできません。これはもうドイツとフランスを見てもそうですし、ドイツとポーランドを見てもそうです。でその中で日本が和解っていうものをどのように捉えてきたかっていうと、実はこれちょっとシニカルな見方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モチベーションがなかったっていうのが一番大きいと思います。さっきのそのサンフランシスコの話に戻りますが、日米それからそのアメリカのリベラルオーダーという中にある中で、韓国とか中国ひいてはロシアですね、だからソ連と和解するっていうまず手前のところからまずは国交を正常化するとか、そこから始めてるので、和解をする理由っていうのは実は本当にこの20年30年のアジアの中での国際政治の変化、それから日本の立場の変化で起きてきた、必要になってきた話で、それはもう一つはその東アジアをこれからどのような風に構築していくか、どんなビジョンを持つかっていうのは、これは実は日韓だけでなくて正直日中韓の話だと思います。ですので和解学っていうよりも学問というよりは、その和解をしようという政治的意思、それから国民から湧き出る意思というのは、一つは大きなこの20年にはなかった大きなステップの一つで、一つは本当にこの日韓関係においてはもちろん重要なことですし、でこれはちなみにお互いの歴史にオープンにならないといけないので、このことは私は自分の学生にはよく言います。うち韓国からの学生も中国からの学生もいるので、東南アジアの学生もいます。お互いの歴史文書アーカイブ、それを全部オープンにしたときに、決して悪者は一人ではないんだと、そういう覚悟がないとある程度歴史にオープンになることはできない。それは日本にも言えることですし、韓国にも言えるし、中国にも言えることだと思います。それが和解学だと私は思います。 네, 사토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수은 대사님께서 보충 발언 또 아까 하시겠습니다. 그 질문을 주신 분들 시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답을 못 드렸는데 그냥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 한일 관계가 이제 그 지금 정부 간에는 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지만은 이 민간 차원에 내려오면은 또 전혀 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해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 한국에서 일본에 그 방문한 숫자가 750만 명입니다. 이 절대 숫자로 얘기하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감이 잘 안 오실지 모르지만은 750만 명이면은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일본에 가는 겁니다. 중국 분들이 그 일본에 가는 숫자가 8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해에. 그러니까 우리 인구 이런 걸 감안하면은 어마어마한 규모가 일본을 가는 거죠. 그 일본을 가는데 왜 가느냐? 일본이 여러 가지로 좋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인식도 있고. 근데 또 똑같은 그 사회 국가에서 또 전혀 다른 그 인식 뭐 이런 것을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좀 경시한다든지, 좀 일본을 좀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좀 이율배반적인 이런 걸 보이거든요. 이제 일본 분들도 그 우리 한국의 지난해 통계는 한 30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금년에 뭐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더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원을 보면은 한일 간에 무슨 큰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 뭐 민간인들이 마음대로 오가고 또 서로 많은 이런저런 뭐 교류를 하고 하니까 뭐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정부 간에 이제 이 갈등은 주로 아까 질문하신 말씀대로 이 과거사와 관련된 것인데, 이 과거사와 관련된 것은 제가 아까도 조금 발언했지만은 일본 정부가 조금 더 우리 입장과 우리 목소리를 좀 진지하게 진지하게 좀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북 정책이 아베 정부하고 우리하고는 기조가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아베 총리도 또 그 관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런 북미 간의 흐름, 남북 간의 흐름에 따라서 북일 간의 관계 개선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압박을 상당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아베 총리가 워싱턴 방문하고 난 뒤에 이제 조건 없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이제 이걸 제안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도 자기 제안을 다시 재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북한하고 혹은 이 한반도 평화 비핵화 프로세스 전체에서 해야 될 그런 뭐 일이 있다면은 아베 총리가 시종일관 얘기해왔고 또 근래 이제 조건 없이 만난다 라고 했으니까 북한과의 그런 관계 개선, 북한과의 대화 이런 것을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본에서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죠. 예, 북한이 우리는 막 일본이 나서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북한이 그걸 어떻게 또 받아들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북한은 또 일본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대화에 응할 것인지 어떤 자기들이 조건을 내걸 것인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언제 두 리더가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또 우리 한국으로서는 일본이 좀 전향적으로 가능한 한 조속하게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이 결국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하섭 연구원님 30초. 예. 아까 일본 대학 오신 분께 제가 대단히 무리한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고요. 아마 제가 한일 간 역사인식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데 앞으로 다른 어프로치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하셔서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적어도 한일 간의 국민 간에는 더 이상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지 말자는 그런 새로운 어프로치 차원에서 말씀드렸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딱 1분 남았습니다. 시간이. 예, 그래서 오늘 한일 양국관계 그리고 동북아 평화 번영에 관한 한일 양국의 역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매우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일 양국관계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이해의 폭을 또 넓혀가고 또 북한 핵 문제,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해서 한일 양국 간의 다방면에서의 협력이 더욱 증대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토의된 주제의 중요성을 놓고 볼 때 아무래도 시간의 제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로는 좀 미진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저희가 서울에서 국립외교원 주최로 후속 이 토론회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저희 동료들이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더 연구를 해서 다음번 후속 세미나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신 세 분 패널 여러분 그리고 청중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로써 첫 번째 세션 한일관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한 양국 간의 역할과 협력에 관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